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 몇 명과 출범 시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53%였습니다. 단도직입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검찰개혁과 의료 정상화 방안,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출입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사진 기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ENG 카메라를 직접 들고 작동법을 배워보기도 했는데요. 시범을 보여준대요. 예, 맞습니다. 오른손을 여기다 끼시면 됩니다. 아, 오른손 여기다. 여기다 끼시면 됩니다. 오른손. 얼마나 있는지 보라 이 말이죠. 비싼 장비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지만요. 녹화 버튼을 눌러서 직접 촬영도 해봅니다. 줌 인도 해보고 줌 아웃도 해보는데요. 대통령이 기자들을 찍어주는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적대적일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정권 초기 포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특검과 관련해서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이 바뀌었는데 특검이 정말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특검을 해야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냥 이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본인의 민생에 전력하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특검에 맡기지 않으면 검찰, 경찰, 공수처라든가 뭐 군검찰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특검에 맡기고 본인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특검 정국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이고요. 참사 현장을 찾아서 헌화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자막으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헌화와 묵념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 강화 및 보상을 하겠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최우선해야 된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등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지금 유족의 분향소가 여전히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홍수 예비 경보 시스템 점검도 했는데 장마 대비해서 상습 침수구역 정비를 당부했고요.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재차 당부했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공직자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은 조금 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참사입니다. 그 사이에도 후보 시절 그 이전에 이태원을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참사 발생 이틀 만이죠. 당시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한 적이 있고요. 또 2022년 11월 8일에는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만나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9일 일주기 추모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흘 전입니다. 6월 9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취재 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고요. 그 뒤에 사진기자실, 영상기자실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연일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카메라, 그중에서도 JTBC의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JTBC를 강조하려는 건 아닌데 있는 팩트 그대로만 그렇죠. 있었던 일 그대로 보도하는 거니까요. 있었던 팩트 그대로 JTBC 카메라로 무겁거든요. 10kg이 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작동해보고 또 촬영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옆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주수영 JTBC 영상 취재 기자가 또 작동법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행보는 소통 강화라는 측면이 있겠죠. 예,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사진 기자, 영상 기자 분들은 그 무거운 카메라와 또 뭐 ENG 카메라 들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예.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특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또 그 강우정 대변인 브리핑 할 때 거기에 앉아 있는 기자분들은 이제 팬 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뒤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취임 불과 열흘이 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게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보기 좋았고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도 또 과거에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이런 제안도 하고 전격 만남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흘째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들 만나고 있고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론인들 만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통령이 함께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소통의 한 축인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이 언론들과의 이른바 좀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실을 찾고 영상 기자실 찾고 식사 같이 하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만 해도 사실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각을 세우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가져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기자들 또 언론과의 친화적인 모습을 행보로 보이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에 이런 통합의 행보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이른바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던 모습에서 보여지듯이 이제 언론 친화적인 행보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협치, 또 야당과의 타협, 야당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부탁을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늘 기자들 만나고 있는 정광재 대변인도 한 말씀하시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변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지상파 간부급 기자와 점심을 먹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책이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핸드폰 안에는. 예. 그러니까 2007년인가요? 정동영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민주당의 부대변인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도 이런 그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 되겠지만 정권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민심과 좀 괴리된 측면도 있고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시기에도 이렇게 기자들을 자주 만나서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한편으론 지난 3년간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부분을 또 반추해보는 계기도 됩니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진하게 남습니다. 예. 연일 기자실을 찾아서 저렇게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 공교롭게 방금 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는데요. 사실은 2022년 가을에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정상적인 정부라면 적어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사실은 참사의 규모에 비추어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도 고려해 볼 만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정치적인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모습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하고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후보자를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또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검사 출신 또 판사 출신 학자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출신이죠.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검사 출신입니다. 이명현 전 합참법무실장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추천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빠르면 뭐 주말에도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20일간의 특검 준비 기간을 거쳐서 150일간의,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졌는데요. 약 5달간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 기간 마치자마자 시작될 것이고요. 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규모,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40명, 최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해서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대략 570명 정도의 이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까 인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3명씩 해서 6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사실은 그 여당 성향의 범여권 정당에서만 추천을 하게 돼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다. 내란이라는 틀을 털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이 검찰과 법무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걸 못 믿으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게 특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 3대 특검을 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건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고, 근데 여당이 됐는데 이 특검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는 아무튼 이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내란이나 김건희 문제나 최상병 문제를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는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하는 것을 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딱히 저항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3일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준비 기간 거쳐가지고 바로 수사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말로는 뭐 여기 공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만 저 불똥이 어떻게 튀어서 우리 당에 어떻게 올지까지는 정말 제 예측 불허기 때문에 제발 문재인 정부 때 등장하자마자 국정농단 수사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치게 했듯이 그런 식의 과오는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글쎄,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이 내란 특검이나 특히 3년 내내 그 시끄러웠던 김건희 특검이나 그 안타까웠던 최혜병 특검 이 부분들을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매듭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왜 뽑았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빨리 속도전으로 빨리 수사하고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첫날부터 비상경제 TF 구성해서 계속해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또 추경도 빨리 하자. 어제 한국거래소 가서도 지금 코스피가 2,900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과 경제 투트랙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대표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뭐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저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걸 당론으로 반대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앞으로 갈 길이 더 험난하고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이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당이 됐는데 왜 특검을 하냐? 야당 때는 몰라도. 그런데 일단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깊숙하게 내란과 관련해서 뭐 사전에 알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따른 사실상 내란에 부하 내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자체가 내란의 혐의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특검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안 줬냐. 당론으로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익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는 법률상 150일 아니면 120일로 딱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처럼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2년, 3년 끌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간혹 가다가 소환 조사하면서 망신 주기 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장 5개월 이상은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특검은 불가역적인 조치가 된 거죠. 국회에서 통과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됐으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우려는 좀 불식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때처럼 정치 보복 성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그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내외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련이 있는데 두 분들도 변호사 잘 써서 대응하면 될 일이죠. 결국에는 이게 글쎄 오랜 기간 그 누적이 되면서 의혹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별개로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야가 협상을 벌이면서 명분을 더 쌓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뭐 아쉬움만 전해드립니다. 예. 그 원내 지도부가 오늘 사퇴를 했죠. 예.
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공포가 됐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새로운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 특검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을 해보시라라고 의견을 구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 좀 어색한 그런 뭐 회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국무회의를 거듭할수록 언제까지 이 참 불편한 상황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미운정 들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런저런 반론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국방 차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뭐 국토부 차관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걸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디서 지금 보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는지 참 굉장히 낯두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본인 지금 세 번째 뭐 그 압수수색도 받고 뭐 수사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빵 관련한 법카 사용이랄지 뭐 유흥주점이랄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수사 중인데 그 수사 하나 좀 제대로 잘 받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해서 제가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전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과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내각을 아직 조각을 못했기 때문에 기간 동안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3대 특검법을 공표하면서 대통령이 말씀해보라 한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과 면전에서 또 할 말을 하는 또 차관들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사는 성숙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뭐 멱살이라도 잡았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만큼 또 품격 있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있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또 갑론은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법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막을 수단도 우리 당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도 3대 특검법으로 과거를 털고 가자는 이야기가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적폐청산이라는 게 가져온 그 후과를 알기 때문에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도 대통령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NBS 전국 지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3대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찬성이었습니다. 반대는 25%, 모름, 무응답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위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조사가 됐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이 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론은 굉장히 우세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사실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우리 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검사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특검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그 특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아주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당연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은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특검이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야당으로서
그 균형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출범된 대검찰청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의혹을 백혜룡 경정이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셀프 수사라고 강하게 규탄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 행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약 사건을 덮었던 시기에 마약 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입니다. 참으로 두꺼운 낯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검찰은 어쨌든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마약 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에서 이제 와가지고 합동수사팀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검찰의 처분이 이상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개의 그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물론 개별법에 의한 특검 아니고 이른바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의 규모가 좀 개별 특검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일반 특검보다는 조금 작은 거는 사실인데 상설 특검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합동수사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냐. 합동수사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하다 보면 서로 견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필 지금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천검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당시 심우정 인천검사장이 이 사건이 은폐되는데 관여한 측면은 없는지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설특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는 과정에 또 하나의 특검을 얻는 게 파견 검사나 수사관의 규모에서 분명히 그 부담이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게 야당에서도 스피커로 계속 키우고 이게 또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이 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3대 특검은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분명히 됐던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조차도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된다. 분명히 의혹들을 진상규명해야 된다는데 강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예. 이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거 말고도 뭐 3부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소문과 또 의혹과 뭐 온라인상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가짜 뉴스들이 막 뒤엉켜서 돌아다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찾아서 특검하겠다고 하면 이 나라 특검 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사건 뭐 분명히 제가 자세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장돼서 의혹이 좀 포장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를 특검으로 해서 이 나라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어렵사리에 지금 출범을 했는데 민생과 통합이라는 두 하드를 틀어지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권 자체가 들어가는 거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건 아니 검찰에서 이제라도 수사하겠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힘을 좀 실어주고 예. 검찰에서 결론을 내고 진상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되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저분도 일종의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괜시리 정치적 의혹, 정치적인 이 편향성만 키우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진실규명이 좀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상설특검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으면서 뭐 얼마나 했습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 거 필요한데 뭐 수사권 조정,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그것 때문에 뭐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할지 막 이런 볼멘 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고 이 백혜련 경정은 이 사건의 전모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수사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 백경장은 좌천되고 그다음에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도 역시 외압 어떤 전화가 걸려오고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덮여버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분명히 저는 이제 뭐 그 시기에 3대 특검 때문에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런 어떤 국민적 인식이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던 정권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3부 관련한 말씀은 김건희 특검법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씨가 검찰에 재소환이 됐는데 지금 특검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속도 내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소환 소식은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아서 부랴부랴 움직이면서도 정작 마지막 수사는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인상들을 바깥에선 봤거든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백혜룡 과장이 제기하는 문제나 건진 법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아니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정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정권이 비호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커지고 진상규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정권에서 검찰 내에 과거 정권과 분명하게 각을 세웠던 다른 뭐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동원해서 진실 규명하면 되고 그렇게 그 수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많아서 국민들이 특검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그때 가서 특검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김건희 측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특검이 출범을 하니까 검찰 조사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피의자가 판단을 합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피의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됐나요, 우리나라가?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은 나 지금 나가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고 있다. 여전히 현직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 2차 소환에도 불응했잖아요. 부창부수다. 똑같이 버티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봐주게 하고 그냥 요야무야 하더니 이제는 지난 대선 때는 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본인이 또 그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는 특검을 하게 됐으니까 검찰에 나갈 필요 없다. 아니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오만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또다시 이 분노 버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찰이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특검하면 되겠네 이렇게 봐서는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다 한마디만 또 네. 그냥 뭐 조그만 반박입니다만 아까 백혜룡 경장 나왔을 때 왜 검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논리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잘못했죠. 대선 전에는 선거 영향이 있어서 안 나가겠다 했는데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특검할 거니까 안 나가겠다. 잘못된 논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백혜룡 경장이 제안하는 그것도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도 뭐죠? 저는 그게 다 이중잣대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수사가 안 되면 이건 다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따져서 생각하는 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이 이제 부를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소환 안 하겠다는 것도 아나무인적인 태도고, 그 마약 수사 그 의혹 사건 제기하는 저 백현웅 경장도 검찰에 이제 수사하겠다는데 나 특검하면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죠. 요 계속 논의하다 보면 끝없이 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을 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임기 406일 중에 인천에 있는 집에 간 날이 37일이고 국회 경내에서 숙직하거나 인근에서 비상 대기한 날이 369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박찬대, 오늘도 국회에서 잔대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고요. 점을 뺐다는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임기 동안 계엄, 탄핵, 대선까지 치른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신만의 유머 스타일로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난의 대장정이었지만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쉽지 않은 자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무감사 대상인 대선 후보 바꿔치기 시도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또 했죠. 했더니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진행을 한 것이고 3시에서 4시 사이로 한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 당헌 당규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모두 이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치 흐름에 영향을 줄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퇴임했습니다. 당무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사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감사 대상, 그러니까 직접 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태 지금 현 비대위원장이 후보 강제 교체 사건 자체에 대한 당무감사를 지금 지시를 했고, 실제로 오늘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가장 먼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당무감사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받은 건 그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 일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관련돼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된다고 솔선수범했고요. 그러면 권성동 지금 이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리고 당직자 사무총장 이하 관련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투명하게 당무감사를 받아야 될 압박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만,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선출되든 간에 적어도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지금 분노한 민심, 당심을 생각해 보면 그날 5월 10일인가요? 그날 밤 야밤에 심야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정당 쿠데타가 벌어졌던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묻고, 저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한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실무를 주도했었던 이양수 전 사무총장도 오늘 당무감사위원회와 면담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면담이란 건 조사인가요? 면담 조사? 그렇죠. 예. 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은 거고, 이게 사실 어떤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목적보다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역사로 기록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당무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또 당을 한때 이끌었던 사람이라면 당원들은 당무조사가
당무감사가 실시되면 당연히 가서 적극적으로 그 감사에 응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도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식으로든 감사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구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 어떤 식으로 징계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를 충분히 남겨놔야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 교사로 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당무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 투표 50, 국민조사 50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진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이 최상위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것처럼 당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당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당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규 어디에? 그 당규에 따른 절차, 그리고 당시에 그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후보 선출이 다 끝난 다음에 당원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후보 바꿀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절차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 확정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당규에. 그러니까 저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시지 왜 했을까 굳이. 저는 예. 그 의문부터가 듭니다. 예, 왜 했을 거냐라고 물으셨지만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은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도 당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어떤 논리의 흐름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다가올 대선에서 단일 대우를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논리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냥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여러 이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됐어요.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어떤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아부한 적도 없다 이랬는데 본인은 제일 먼저 체리따봉 받은 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때 그 체리따봉 주고받은 문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대표 뭐 쫓아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은 살려야 된다. 근데 당을 살리려면 그렇게 전격 당이 살아갈 바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경론을 벌이고 우리가 어떻게 쇄신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할 전 원내대표가 그걸 의총을 40분 전에 전격 취소해버리고 그런 권한 행사를 할 권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가요? 본인 사퇴하겠다고 이미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3자적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엄만 반대했다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김문수 후보도 계엄 반대했고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도 투표 전날 했던가요?
뭐 그런 모습들은 다급하니까 막 이 말 저 말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저런 모습이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조차 정말 제대로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지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러나면서도 또 뭐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없다, 당무감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쌍권 체제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왜 그러면 사퇴하고 물러났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요? 그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하나 없고 내가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아니면서 저렇게 끝까지 그냥 본인 잘했다고 얘기하고 잘못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국민의힘의 쇄신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이 많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네. 오늘 퇴임으로 이른바 친윤계가 이선으로 후퇴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영향력이 당내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저는 옛 그 주류 세력인 친윤계의 구심점은 확실히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뭐 그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친한계를 비롯한 쇄신파가 있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로 다시 당으로 돌아왔을 때 정치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이른바 비한파 내지는 반한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칠 부분이 있다면 그 지금이라도 고치면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핵과 관련해서 당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8대 0으로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정치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은 거죠. 국민들로부터. 그럼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론으로 반대했었던 것에 대해서 과거엔 그랬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용기를 내줬더라면 원내대표를 마치는 시점에서 조금 더 명분 있는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퇴임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의 캐릭터나 스타일이 비슷한 점이 많다. 굳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뭐 사적 평가, 개인적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로 상대방을 비난하기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똑같이 대입하면 저기에 뭐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윤핵관 권성동이 존재했습니까? 저는 그런 같은 이야기, 같은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개인적 평가하는 건 지금 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요. 아까 독을 든 성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당시에 유연위법한 계엄이라고 판단한 그 즉시 정무적 감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윤석열을 잘라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 당이 여기까지 오지 않죠. 만약에 그때 그 유연위법한 계엄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안고 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이 살아남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당 소속입니다만 당을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에 기생해서 어떤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떠나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지금 너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엉망이 될 때까지의 지도부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저렇게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야에 난장판 쿠데타를 해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는 좀 후한무치한 생각은 이제는 좀 떨쳐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의 전반적인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배적인 저런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떨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짧게
정광재 김유정 의원께 의견을 구하고 끝낼게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넷째 주에는 40%였는데 대선 직후인 오늘 발표에서는 45%로 나왔고 국민의힘이 31%에서 23%로 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이 민심은 대선 직후에 그런 민심이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는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두 정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 가장 높은 당 지지율인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격려인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한 마음이죠. 허니문 기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한 8일 정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정말 정권 교체가 됐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고 또 내가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행보가 정말 이재명 잘 뽑았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쭉 5년간 이어지길 저도 기대하면서 볼 것이고요. 특히 막 대통령 시계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성비 좋은 걸로 만들 것이고 또 디지털 굿즈로 해서 국민 누구나 SNS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대통령 시계 찰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 다운받아서 내 시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지율과 칭찬이 좀 계속되는 그런 국정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일단 낮은 지지율을 받은 정당의 대변인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저희가 반성하고 더 쇄신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약속을 일단 드립니다. 다만 변명 같겠지만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면 대선이죠. 대선에서 우리 정당이 패배한 이후에 보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마 웬만한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도 새로 뽑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더니 엄청나게 나라가 좋아지더라 라는 걸 보여줘야 달라지고 체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길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유세 장면이네요.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8일째입니다. 검찰개혁도 화두로 떠올랐고 여러 새 정부 출범 후에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박주민 의원을 오랜만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중심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더니 엄청나게 나라가 좋아지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네. 유세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한 8일 정도 지난 지금에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하세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공백감 이런 건 없잖아요. 국정의 공백 이런 건 없고 혼란하다 이런 느낌도 없고요. 예.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게 일단 주가, 환율 이런 데서 실질적인 어떤 또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좀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공백이 메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서 유세를 지난달에 26일 날 하시다가 네. 이른바 유세 방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 되게 위험했어요. 예. 예. 유튜브 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맞습니다. 예. 실제로 부상을 당한 운동원들도 있고요. 5명이 병원에 갔죠. 예. 예. 사건이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저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고의성을 충분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 당시 촬영됐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텐데 네. 처음에 체포가 안 됐었고 그 뒤에 체포돼서 조사한 후에도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로 있어요. 저 피의자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수사는 좀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선거 유세 방해하는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단순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라요. 예. 차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셀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명 정도가 다쳐서 병원에 갔고 차에서 내리자 저렇게 얼굴은 좀 안 나오지만 손으로 저희 운동원들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반성을 표시한다든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하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죄질도 매우 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엄격하게 좀 수사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는데 이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직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우리 당의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입장이고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큰 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뭐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만들고 수사의 영역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돼서 내용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당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을 담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당론으로 나중에 채택이 돼서 찬성이 될 가능성도 꽤 있네요. 뭐 아니면 비슷한 취지의 또는 비슷한 방향의 다른 법안이 발의돼서 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예. 있죠. 후보 시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시절에 당에서 공약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가 너무 강조가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네. 뭐 공소청이라 그러나요? 네. 기소청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검찰의 기능들을 나누고 새롭게 조직들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다 담겼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당에서 고민해왔던 방향을 담은 법안은 맞는데 네. 법안의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법안의 발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당론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방향과 유사하고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당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법안이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 예. 네.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있어서 한 분이 선택이 될 텐데 네. 누가 되더라도 검찰 개혁은 조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이런 법안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아주 조속히 추진해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동안 사실 권력기관 개혁,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돼 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잡음이 많아지고 예. 하면서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년간 숙성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의 결과를 담은 법안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아졌고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분들이 많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과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땐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실제로 뭐 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새 원내대표가 출범해서 원내 사정과 국회 사정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뭐 3, 4개월 내면 할 수 있죠. 법안 통과가. 법안 오래 걸리지 통과는 않습니다. 되고 정부에서 공포하고 나면 이제 이행이 문제겠죠. 그렇죠. 뭐 이행이 돼야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검찰청이라는 데를 2개로 쪼개는 거고 그렇다면은 물리적으로 봐도 시설이란 측면 또 인력이란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되는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통과는 원내의 상황과 국회 상황만 맞다면 뭐 3, 4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은 시민사회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 검찰 개혁을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주장해 왔었고 1차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제가 주도했고요. 2차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제가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2차 개혁의 경우에는 등중 논란이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뭐뭐 범죄 등이냐, 뭐뭐뭐 범죄 중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중으로 통과시켜서 제가 법사위 간사할 때 본회의에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등으로 바뀌면서 해석 논란이 벌어지면서 거의 사실상 개혁의 성과가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그래서 한이 많다라는 네, 한이 많았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저희 의석이 123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소정당과 힘을 합쳐서 공수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협상을 주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작업을 했던 다른 정당들조차도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사실상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공수처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공수처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권한이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그 효용성, 존재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국민분들도 공수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세 번째 이제 검찰 개혁 시도하는 건데 과거처럼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이 이미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만도 10년째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17년에 문재인 당시 이제 대통령 당선될 때 JTBC에서 여러 설문과 여론조사를 했을 때 검찰 개혁이 꽤 상위권 혹은 제일 상위권으로 꼽혔고요. 국민적인 요구는 그만큼 계속 많아왔고.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서의 저항과 반발은 또 그만큼 또 강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랄까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저항이나 반발은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재까지만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매우 조용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거나 또는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검찰 내부망에 글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그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이용해서 언론이 보도를 한다든지 기사가 나가고 검사장 회의도 열리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일반적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들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전 정권 하에서 했던 일들이 검찰로서도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서 국민적이든 정치권에서든 개혁 강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 개혁을 국회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거고요. 정부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과거에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했다 또는 뭐 조율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약간 정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입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뭐 당이든 또 지금 정부에 가 계신 분이든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든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틀에서의 공감대에 맞춰서 이번에 법안도 발의된 겁니다. 물론 당론법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조율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국회와 법무부가 역할을 나눠 맡아서 잘 진행하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민정수석은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부동산 문제나 네. 혹은 차명 대출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조금씩 알려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랄까요, 인사 검증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제 집권 초기 그것도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증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우선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감 표명이라든지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죠.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출범한 정부하고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법률로 하고 국회의 파트너는 법무부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쓰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비법조인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물론 다른 견해 중에는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주 일각에서는요. 네. 예.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이 꼭 법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 꼭 검찰에 관련된 사무를 통할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넓어요. 제대로 조망이 안 돼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상법도 사실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마치 법무부의 일이 아닌 것처럼 네.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그동안 주로 이제 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왔었어요. 근데 이왕 저희가 지금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계속 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한다면은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법무 행정 쪽에 더 방점이 찍히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뭐 교도행정이라든지 또는 민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지 상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권 파트도 저희 법무부가 담당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 해박하고 그쪽에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도 매우 신선하면서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제안해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인기 투표로 흐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임명 권한을 국민께 직접 드린 건 아니고요. 추천을 하실 수 있도록 예.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아마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추천을 하실 거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장차관 인선에 이제 참고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런 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크고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사실상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매우 필요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이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을 추천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네? 그러면 응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뜻밖의 훌륭한 인물이 추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두 번째로 추천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언론 분석에 따르면. 네. 제가 앞서 이제 법무부 장관 아주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하마평은 크게 세 군데로 나오고 있고요. 행안부 장관,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예. 네,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이 오르곤 있는데요. 네. 하마평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마평은 전혀 중요한 게 예. 아니라서 전혀 전 신경은 안 쓰고 있고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보건복지위원장이고 네. 또 올해 상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연금개혁 중에 모수개혁을 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합의로, 여야 합의로 그렇게 전쟁 치르는 속에서도 그래서 뭐 정성호 의원님이나 이런 다선 의원님 포함해서 여야 막론하고 다선 의원들이 저만 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해낼 사람이 있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난리 북새통이 어떻게 그걸 해내냐라고 예. 했는데 그런 평가들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좀 오르내리는 것 예, 같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추천을 해서 감사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뭐 저한테 추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를 추천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추천을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예, 네. 지켜보죠. 네. 결과를. 3대 특검 가동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후보자 추천은 3명씩 해서 일단 됐고 맞습니다. 3일 내에 임명을 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추천이 됐으면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혹은 일요일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임명을? 3일이니까 이제 첫날 포함하면 토요일인가요? 토 예, 그렇죠? 예, 목금토 이렇게 예. 되네요. 그러면 주말에 특검은 윤곽이 다 나오고 네, 그 나올 밑에 이제 겁니다. 특검보부터는 차차 이제 꾸려가는 과정인데 네.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으로 갈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 낭비다. 기존에 검찰청이 있고 경찰도 네. 있고 공수처도 있고 감사원도 있는데 네. 왜 특검을 하느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요? 검찰로 수사하라 그래도 정치 보복이라고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반발을 할 텐데,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자체가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 군검찰 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었고 네. 또 검찰의 수뇌부도 내란에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심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 나눠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 유지하고 있는 혼란을 잠재워야 되고 실효적으로는요. 두 번째는 지금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그 자체도 지금 내란의 자유로운 입장은 아니라서 그걸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모으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왜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냐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면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떤 특검은 3번, 어떤 특검은 4번 거부하다 보니까 원래 가야 될 차들이 못 가고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가게 된 거잖아요. 진작에 해야 될 것들이 진작에 해야 될 안 것들 되는 지금 거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돌아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라고 사전에 주의를 줬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자 기자들 앞에서 정말 송구하다.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춰서 송구하다라고 얘기한 수사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있던 법안들인데 막혀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게 됐다. 그리고 막대한 인력을 쓴다고 하지만 이미 흩어져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인력들을 더 이상 수사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건 빼오는 거니까 예.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질문지를 7장을 준비했거든요. 많이 근데 준비했네요. 지금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네. 이거 다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의대 증언으로 시작된 그 네. 갈등 문제 보건복지위원장이시기도 네, 하고요. 네. 새 정부에서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공약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을 중심으로 하겠다. 어떤 구상이고 언제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의료 대란이 터졌을 때 의료 현장에서의 분노한 지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왜 아무런 소통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느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를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건 앞으로 의료 개혁을 위해서건 다양한 현장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테이블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료 관련 단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동의를 했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번 대선 때 공약에도 이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다만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돼야 되고 이 테이블 위에 올리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율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어놓고 한다 그래도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만드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 및 면담을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제 정부와 이제 의료계의 양자 간의 뭐 협상이나 대화였다면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렇죠. 환자 단체도 참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의료 현장에 있는 노조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뭐 의료계가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테이블 자체가 좀 수평적이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그것의 명분을 쌓기용으로 테이블을 여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동안 이 논의가 좀 잘 진전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 정부죠. 전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뭐 이런 측면이었고, 저희들은 이제 그 열린 테이블에서 아무리 논의하고 잘 돼도 의협이든 어떤 단체든 자기 단체로 가져갔을 때 그 논의가 깨져버리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보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7장의 질문지 중에 한 3장 정도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뵈야겠는데? 예, 뭐 상황이 좀 진전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불러주시면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한여름에 스웨터라니. 스타일 때문에? 더위를 안 타나? 스웨터라 시원해서 아이선 스웨터. 여름에 상식을 바꾸다. 아이더.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지금의 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은 처벌해야 한다. 닷새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하고 다녀야 한다며 탄핵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 8일 특검 법안 재표결 앞두고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고, 1월 19일 초유의 법원 폭동 직후엔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해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탄핵 반대에도 후보 교체 시도에도 그밖에 숱한 논란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우승의 순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챔피언 must go wide. 와이드 앵글.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1등만 채우는 매의 눈. 1등만 주고 싶은 사랑꾼. 1등만 골라 먹는 미식가. 우리 집은 하이. 세계 1등으로 산다. 파스요? 예민한 피부라 못 써요. 피부에도 괜찮은 파스 없나요? 신신파스 플렉스. 고밀착 하이드로겔로 효과는 빠르게, 피부엔 부드럽게. 안 아픈 파스 있죠? 네, 신신파스 플렉스.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자정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정부의 일주일을 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 윤희석 전 대변인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논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